2019년 8월 17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인 네고반에 사는 한 주민이 이른 아침에 여자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러 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저수지를 걸어가던 중 물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유해가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추가 유해를 찾아보기 위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에 들어갔고 잠수부도 파견되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곧 경찰은 심하게 부패된 나머지 부분을 발견했는데 일부는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다른 일부는 드럼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여성이었고 경찰은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신은 남성이었고 역시 사지가 절단되어 비닐에 쌓여 드럼통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가리아 현대사에서 단일 사건으로 2명의 희생자가 절단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네고반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지역 주민 중 실종자가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타지인임을 알 수 있었고 범인들이 다른 곳에서 그들을 살해한 후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명을 절단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아 범인은 최소 2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색은 8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감싸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펫,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지갑, 그리고 탄피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남성은 65세에서 75세 사이로 고령의 남성이었고 여성은 45세에서 55세 사이로 남성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두 시신이 부녀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 한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중에 수정된 부검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나이였고 따라서 남매 또는 부부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남성은 2발, 여성은 1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근거리에서 발포된 총격, 사지 절단, 유기 방법 등을 통해 경찰은 조폭의 소행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불가리아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폭들이 상당수 있었고 시신은 몇 년 후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쩌면 범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복역 중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갔지만 그들에게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시관은 범인의 절단 솜씨가 전문가의 손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절단면이 거칠고 전체적으로 어설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직범죄의 이론은 서서히 신빙성을 잃어갔고 잘못된 삼각관계에 의한 질투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소문과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세 번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저수지로 돌아가 다시 철저히 수색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DNA를 채취했으나 불가리아 전역의 실종자와 일치하는 인물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옷 역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블라우스는 4년에서 5년 전 불가리아에서 제작되었고 남성의 바지는 터키 브랜드였습니다. 모든 옷은 비교적 저렴했으며 불가리아 어느 시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의 옷과 열쇠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옷들을 함께 유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고 불가리아에서 실종된 모든 노부부의 파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고 마침내 사건 해결의 열쇠는 드럼통에서 나왔습니다. 발견된 3개의 80리터 흰색 드럼통은 이웃 나라인 루마니아에서 제조된 것이었고 대량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드럼통에는 다행히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시 경찰은
드럼통을 불가리아로 수입한 회사와 판매처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드럼통은 건설회사나 노동자에게 판매되었죠. 경찰은 계속해서 추적했고 마침내 드럼통을 판매한 매장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드럼통들은 저수지에서 차로 4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철물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다행히 CCTV 영상이 남아 있었고 두 남성이 드럼통을 사서 차에 싣고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럼통을 구매한 날은 시신이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7월 14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건설 노동자인 44세 게오르기와 39세 플라멘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들을 감시하고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게오르기는 인테리어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고 많은 업체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를 고용하려 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누군가가 그를 고용하려 했을 정도로 그는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게오르기는 결혼했고 부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사교적이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일했으며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신이 발견되기 얼마 전부터 그는 자신의 현재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구매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플라멘 역시 결혼했으며 두 자녀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근무했었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는 것과 범죄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플라멘은 게오르기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범죄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23일 플라멘은 개에게 물리게 되었고 그때 그는 개를 향해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또는 2017년 수도 소피아의 한 호텔 보수 공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떨어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후 파트너가 되어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을 조사했지만 8월 27일까지 경찰은 여전히 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날 경찰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제인이라는 여성은 나이지리아인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고향은 불가리아였고 불가리아에 있는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연락했지만 한 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가리아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인의 아버지인 요르단과 그의 아내인 마리아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부부는 소피아의 비교적 부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노부부의 차는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이 키우는 리트리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당연히 노부부도 없었죠. 그 친구는 이러한 사실을 제인에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즉시 불가리아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부모님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하여 조사를 이어갔는데 다툼의 흔적이나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중품 등 값비싼 물건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은 경찰관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노부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경찰은 저수지 피해자들이 노부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부부의 실종 시기가 검시관이 추정한 사망 시각과 거의 일치하고 나이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인에게 발견된 옷과 열쇠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옷과 열쇠를 보자마자 부모님의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그녀의 DNA와 노부부의 DNA를 비교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요르단은 지역에서 유명인사였고 불가리아 국민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요르단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성인이 된 그의 삶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한 아카데미에서 레슬링 코치로 근무하며 청소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는 승진하여 소피아의 명문 스포츠 학교인 올림픽 희망에서 코치로 일했고 유명한 레슬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 레슬링팀의 코치를 맡았고 나이지리아 레슬링팀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르단은 가족과 함께 잠시 나이지리아에서 살았고 그의 딸인 제인이 그곳에서 한 남성을 만나 정착한 것입니다. 은퇴한 요르단은 레슬링 팀을 지도하며 충분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2016년 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요르단은 매우 검소했고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작업 중이던 건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이 현장을 포위하는 것을 보자마자 조용히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체포 후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게오르기는 사건이 일어나기 거의 15년 전부터 노부부와 알고 지냈기 때문에 노부부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요르단은 자신의 아파트 페인트 칠을 위해 사람을 고용했었고 그때 게오르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게오르기의 일처리가 매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집수리나 인테리어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를 고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게오르기는 노부부와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는 노부부가 소피아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초 요르단의 아내인 마리아나는 게오르기와 플라멘을 만나 아파트에 새 창문을 설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때 요르단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최근 다른 아파트를 팔았는데 은행의 낮은 이자율이 불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게오르기는 요르단이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집안 어딘가에 숨겼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게오르기는 노부부의 집에 많은 돈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해 플라멘에게 한 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플라멘은 망설임 없이 바로 동의했고 이제 두 사람은 노부부를 살해한 후 그들의 재산을 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노부부의 딸이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종 신고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은 범행을 위해 소음기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2019년 7월 14일 노부부는 두 사람에게 보수 작업을 부탁했고 게오르기와 플라멘은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플라멘이 발코니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게오르기가 그에게 다가와 섬뜩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 라고 말이죠. 플라멘은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권총을 꺼낸 후 마리아나에게 한 발을 쏘았습니다. 이어 그는 요르단에게 두 발을 발사했고 결국 노부부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돈을 찾기 위해 집 전체를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돈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귀금속과 잡다한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두 사람은 노부부를 욕실에 끌고 가 그곳에 방치한 뒤 차를 몰고 시골 마을에 위치한 철물점으로 가 드럼통과 비닐을 구입했습니다. 노부부의 아파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무려 4시간 동안 절단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게오르기는 부부의 리트리버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들은 유해를 비닐봉지에 싸서 드럼통에 넣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드럼통과 노부부의 개를 차에 실었고 차를 몰고 이웃 동네에 도착한 뒤 노부부의 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소피아를 돌아다니며 시신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대학교에 숨기기로 결정해 그쪽으로 운전하기도 했지만 가는 길에 걸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두 사람은 철물점으로 가던 길에 있던 저수지가 떠올랐고 그래서 그 저수지로 향해 드럼통을 던졌습니다. 이어 노부부의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집 전체를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총은 대학교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노부부의 귀금속 일부를 전당포에 팔았고 경찰이 플라멘의 집을 수색하러 갔을 때 플라멘의 아내가 마리아나의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이 선물한 것이라고 말했죠. 범행 후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술자리나 사교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그 누구도 두 사람에게서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드럼통에 일련 번호가 없었거나 혹은 그들이 일련 번호를 지웠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경찰은 그들의 자백을 바탕으로 대학교로 향했고 그곳에서 권총과 그들이 절단했을 때 사용했던 흉기도 발견했습니다. 이후 흉기에서 노부부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8월 31일 두 사람은 청문회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 앞에서 게오르기와 플라메는 얼굴을 가렸고 기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플라메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오르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가택연금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도주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직후 한 가족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들은 플라멘이 노인 여성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죠. 85세의 그 노인 여성은 소피아의 한 아파트에서 딸 중 한 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토지 매각으로 얻은 7만 유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녀는 은행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고령으로 인해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었고 2017년이 되자 결국 그녀는 친척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노부인의 딸 중 한 명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플라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플라멘을 소개했고 노부인은 플라멘에게 자신의 아파트 보수 작업을 맡겼습니다. 이후 플라멘은 노부인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그녀의 집에서 보수 작업과 인테리어 작업을 했었고 종종 심부름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노부인의 가족들이 볼 일이 있어 다른 곳에 가야 했을 때 플라멘이 그 노부인을 보살펴주기도 했습니다. 2018년 9월 7일 한 행인이 두 대의 차량 사이에 쓰러져 있던 노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었고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9월 17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노부인이 혼자 산책을 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노부인의 7만 유로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노부인은 많이 걸을 수 없었는데 발견된 지점은 그녀의 집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부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8년 6월 27일 그녀의 아파트가 가족 몰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매매자는 페타르라는 사람이었고 플라멘이 대리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뉴스에서 플라멘과 게오르기의 체포 소식을 접한 노부인의 가족은 플라멘을 알아보고 경찰서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플라멘은 노부인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지만 노부인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요르단 부부가 그들에게 살해된 유일한 피해자라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재판은 코로나 등으로 몇 년 동안 지연되었고 2024년 4월 3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감형 사유를 부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다행히 판사는 두 사람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에게 30만 레프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옥중에서 플라멘과 게오르기는 교도관에게 큰돈을 제안하여 탈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